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 DNA 입시연구소에서 수리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전혜연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시작될 텐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입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논술 전형 특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논술 문제의 특징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어떠했는지 또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수리논술 대비법을 1년 크게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겨울방학에 좀 좁혀서 대비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리 논술 문제의 유형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든 논술이든 간에 교과과정 내의 기출, 출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통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라고 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서술형이라는 거죠. 내신에서의 서술형이랑은 또 다른 게 내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논리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논술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논리의 길이도 길고요. 답안도 그만큼 좀 더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거의 재료가 되는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논술에서는 요 기본 재료가 되는 기본 개념들, 빈출 주제들이 몇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들만의 빈출 개념들, 자, 요런 것들을 대비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논술 준비는요, 논증력, 답안을 서술하고 답안지를 써보면서 논증력과 논리력을 강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음으로써 혹은 뭐 관련된 뭔가 참고서를 보면서 논술에서 잘 나오는 어떤 주제들을 공부하는 요 과정이 특히 필요하고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 1학기 동안 진행될 수업 내용이 될 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능의 사고방식과도 좀 다르고 내신적인 사고방식과도 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논술에 적합한, 논술에 필요한 어떤 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유리하겠죠. 그때 이제 논술을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물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아직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논술을 해도 될까요? 물어와요. 네,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네. 보통 학생들이 그래, 그럭저럭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학 개념을 좀 안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에 돌입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시기가 대부분은요, 현실적으로 여름방학 직전쯤이에요. 학교 내신 진도도 끝나고 그 다음에 개념도 한 두어 번 돌려본 그 시점 즈음에 학생들은 이제 그러면 논술을 시작해야겠다 하는데, 그때 시작하면 사실상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논술도 보통은 겨울방학부터 많이 시작을 하면서 1학기까지 개념 한 번은 전체를 다 돌려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핵심 개념이고요. 이건 기본 개념들이에요. 이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심화 개념을 들어가게 된다면 완벽한 어떤 개념 이해가 습득이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또 수능형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다 보면은 사고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논술적인 사고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 보고 너무 어렵다, 지나치게 겁을 먹는다던가 실제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던가 아니면은 그럼으로써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더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거를 수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 공부를 할 때야. 그렇지 않을 때가 오지 않습니다. 네, 3, 4월 되면은 더 심해지고요. 여름방학 되면 그 조바심은 지금보다, 그죠? 3, 4월 달보다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논술은 차라리 일찍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논술 공부는 조금 쉬고 수능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수능을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논술을 시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덜 효율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 문제들의 그러면은 올해죠. 2022학년도 올해 기출 경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기하와 확률 통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논술에서는요, 글쎄요, 올해는 논술은 수학 논술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갈수록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과목이 기출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들에서 문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학교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연대, 한양대, 홍대 같은 경우에 이미 기하에서도 벡터 부분, 그 다음에 좀 더 뒷부분이 공간 도형 부분, 그 다음에 확통에서도 학생들이 초반 부분은 조금 아는데 통계 부분, 특히나 뒤에 정규 분포 가면 더 학습이 소홀해져가지고 더 어려워져.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약간 주눅이 들죠. 그런데 기하와 확률과 통계가 출제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들에서 이 과목들의 문제를 낼 때, 이 주제들의 문제를 낼 때 대단히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는 난이도를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학교들도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지금 내신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면 그 학교 내신 진도 괜히 그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대략적인 기본 교과서 개념들의 내용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수업 중에서도 한 5, 6월 달, 그 다음에 7, 8월 달 되면은 기하와 확률과 통계 부분의 어떤 주요 주제들만 정리를 하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숙제 및 기출문제 풀이를 그 시기 동안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기하와 확률 통계는 충분히 대비 가능하니까요. 부담감은 우선 잠시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들마다 유형이 좀 다양하죠. 학교들마다 문제가 특색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주제도 있고 학교마다, 그 다음에 전형화된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문제 유형을 풀어보는 연습은 꼭 필요하죠. 근데 어느 학교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선은 논술 문제잖아요. 그죠?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들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빈출되는 주제들, 모든 학교들에서 다 빈출되는 주제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논술에서 그 다음에 정말 잘 나오는 개념과 주제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호 주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학교들에서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논증력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직관 능력이나 뭐 계산 능력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학교들은 그 특징을 연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학교는 요거만 봐. 요 학교는 증명형 문제 맞네. 요 학교는 계산형 문제 맞네. 그런 식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자, 왼쪽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좀 더 증명형, 논증하는 형태의 문제를 즐겨 출제하는 학교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학교들일수록 증명형 문제보다는 수식을 전개해서 답을 내는 풀이형 문제를 더 잘 내는 학교들인데요. 실제로 연속성이 있어요. 네, 그죠. 특히 뭐 이화여대, 뭐 연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논증형을 조금 더 포함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풀이형 문제가 없는 게 아닌, 네, 요런 형태들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직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그 모든 유형과 개념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게 차라리 더 비효율적이에요. 기본 실력을 지금 탄탄히 키워서 어떤 학교 문제든 풀어낼 수 있도록 든든히 준비하는 게, 그게 시간이나 노력 대비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나중에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고 결과가 나왔을 때 2학교 이상, 뭐 3학교, 4학교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하고 있죠.
자, 제 수업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논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실력을 실질적으로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리 논술은요,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크게 봐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겨울방학에서 1학기, 이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개념들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논증이나 논술이나 표현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써봐야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방학에서부터 2학기 과정은요, 실제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학교에 가겠다라는 학교 지원하는 거에게 좁혀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교들 중심의 기출문제를 실전 상황에 가깝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들이 시작될 텐데, 이때 맞춰서 각 학교별 직전 대비인 파이널 수업이 열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리 논술은요, 1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될 겨울방학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학기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자, 우선 또 이런 우려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미적분을 아직 못했는데, 미적분 선행이 안 끝났는데, 혹은 미적분 선행을 했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는요, 미적분 나가지 않겠습니다. 미적분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논술에서 빈출되는 주제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공통수학 1, 2학년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에서 충분히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심적으로 진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적분 개념이 삼각함수, 지수로그현, 초월함수, 극한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요, 필요한 한에서만 아주 기본 개념, 교과서 기본 개념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학기 동안에 학교 진도가 다 나가죠. 그래서 3, 4월 달 동안에, 즉 중간고사 전까지는 보통은 미분까지 진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전까지 해서 적분해가지고 미적분 과목이 끝날 텐데, 제 수리논술 수업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3, 4월 달 동안에는 수리논술, 미적분, 특히나 그 중에서 앞부분, 미분까지 진도 주요 개념들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 달 동안에는 미적분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적분, 그 다음에 확통 이런 부분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요, 점점 과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심화 정도는 점점 아마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낯설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논술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논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고 감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된 개념들, 심화된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8주 계획을 하고 있는데, 8주 동안 나가게 될 주제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공통수학, 그 다음에 수학 2에서 각각 요런 주제들 나가게 될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든가 아니면 귀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 사회값 정리, 안 중요한 게 없네요. 네, 평균값 정리, 이런 주요한 부분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나가게 되고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 반드시 지금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므로 빠르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논술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진행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주제들 있죠. 각각의 주요 주제들, 교과 과정 내에 있는 주요 주제들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주제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직접 연구한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요, 수열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수학적 귀납법 단원 부분을 제가 한번 샘플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 사용하는지, 그 논리적인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논리에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했으면 얘네들을 적용을 시키는 기본 문제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워밍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워밍업.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같은 수업 내에서 워밍업이 끝났다면은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정말 이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쉽지 않은 논술 문제들을 내고 있죠. 이를테면 연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로 유명한데, 요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까지 풀어보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기본 개념들을 익히게 될 거고요.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념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첨삭, 그러니까 논술에서의 논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논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 수업에서 어쨌든 첨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1대1로 서면 첨삭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대면 첨삭까지도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논증력은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막 논술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거는 많이 써보면서, 그 다음에 나의 논리 자체로 평가를 하면서, 단지 채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논리적인 과정에서의 어떤 내가 잘한 점이 없는지, 그런 거를 면밀히 짚어가면서 논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논증력이,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첨삭을 하는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첨삭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1대1로 대면으로 첨삭을 하게 될 테고요. 대면으로 첨삭하는 시간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답안 작성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0분에서 길면은 20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사실 그 이상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시간 동안에 첨삭을 통한 논증력 강화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논술 그럼 답안지가 어떤 답안지가 좋으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그 자료에서 오른쪽에 있는 글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첨삭을 한 건데 색깔이 까맣게 나왔죠.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부분만 이제 학생이 쓴 답안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 답안은 사실 이것만 보면 이 친구가 잘 쓴 건지 잘 못 쓴 건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 보면은 수식만 딱딱 나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떤 서술들도 있지만 거의 수식이 대부분이고, 중간에 한국말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계산이에요. 연습장 쓰듯이 한 거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학생의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요 답안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네. 요 답안이랑 요 답안이랑. 이 친구는요,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냐면은,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식을 왜 도출해내는지 하나의 문장 형태로 논술하고 있어요. 자, 수식만을 툭툭 던져놓는 것은요, 그거는 연습장을 쓰는 방법이지 논술을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논술은 답안지를 가지고서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유일한 평가 잣대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답안지의 가독성과 논리적인 전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문제를요, 1번, 2번, 3번 답은 다 맞췄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과정을 거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논술은 부분 점수들, 그 다음에 과정상의 점수들이 세분화되어 들어있어요. 이를테면 15점짜리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정답 점수는 2점, 3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볼 수 없는 저거 답안은 한 문제당 2점, 3점짜리밖에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요,
1번, 2번 답은 맞췄는데요. 3번 답은 아쉽게도 틀렸거든요. 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었어요. 이런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 점수 2, 3점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는 다 받아갈 수 있는 합격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논술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렴풋이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답안 작성과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첨삭을 통해 가지고 논증력을 강화시키고 표현력도 강화시킬 거예요. 이게 이제 첨삭을 통해 가지고 개선된 학생의 예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좀 그냥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죠. 네. 이 친구가 거의 처음에 왔을 때 쓴 답안인데요. 좀 많이 답안 작성이 좀 부족한 학생 중에서도 좀 더 두드러졌어요. 보면 특히나 이 문제가 도형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림을 딱 던져놓고 수식만 딱딱 던져놓고 도대체 무엇을 풀었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답안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사고 속도를 서술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사고 능력이 그만큼 더 앞서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인내력과 그 다음에 네,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는 거, 머릿속에 막 떠오른 직관력들을 논리로 캐치해내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첨삭을 해서 개선되는 사례가 이제 오른쪽과 같은 사례입니다. 예전과 큰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에서는요 이제 첨삭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각각 채점표를 만들어서 이 채점표에 입각해가지고 학생들을 채점도해서 그 성적표도 나눠주도록 합니다. 나눠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채점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마다 채점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학교의 기출문제다 하면 그 학교의 실제 채점 기준을 기준으로 그 표본으로 제가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논리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채점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성적은요 매번 통계를 낼 거예요. 통계를 내서 지금 얘가 이제 이 그림이 성적표 사례인데요. 각 회마다 문제들 시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차별로 성적들이 쌓이겠죠. 이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게 혹은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성적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유형별로 이제 논증형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이형이 좀 강한 문제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얘가 더 잘 푸는지 이 학생이 그거를 좀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논술 원서를 쓸 때 학교들마다 제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학생들 입시 원서 접수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너는 논증형 문제가 더 유리하니까 이런 학교들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학교들마다 난이도도 달라요. 막 상위권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위권 학교, 중하위권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상위권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있고요.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뭐냐면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들. 그런 것도 이제 통계를 통해 가지고 학교들 지정을 하는데 학교 원서를 쓸 때 조언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3시간 30분 진행이 돼요. 요번에 1월 3일 개강이죠. 1월 3일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반 진행이 되는데 수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분 약 2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재를 가지고 핵심 주제를 강의를 할 거예요. 빈출 주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빈출 주제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활용하는지 활용법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들마다 어떤 논술의 문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학교들마다 접근할 수 있는 유형별 접근법, 문제 해결법 이런 것도 강의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그 답안 작성법도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요 90분씩 모의 논술 시험을 매회 볼 거예요.
수업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은 단지 내가 듣고 몇 문제 끄적여서 풀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자기가 가지고서 그 개념을 가지고서 씨름을 해봐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안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고력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씩 제가 불러서 그 전 시간에 작성했던 답안지에 대해서 첨삭을 1대1로 대면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첨삭을 할 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채점만이 아니에요. 채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 학생이 수학적인 사고 능력 자체의 길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과 타당하지 않은 논증을 분별을 해내고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형태의 답안을 작성을 하도록 첨삭을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논증을 학생의 논증 차근차근 저도 따라가 보면서 보완점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이 잘 됐고 어떤 지점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짚어주는 형태로 이제 첨삭이 진행되고요. 또 이렇게 첨삭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학습 상황, 이해 정도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좀 맞춤 형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도 모이게 되는 기회죠.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해서 4시간 30분씩 겨울방학엔 우선 8회 진행이 됩니다. 네. 제 수업과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의 학습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